1828년 5월의 어느 오후, 독일 뉘른베르크의 광장에 한 소년이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걸음걸이는 마치 걷는 법을 이제 막 배우는 사람처럼 어색했고 강렬한 햇빛에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했습니다. 손에는 단 2장의 쪽지만 쥐어져 있었고 이름을 묻자 종이 위에 글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카스파르 하우저. 소년이 들고 있던 2장의 쪽지는 처음부터 수상했습니다. 하나는 아이가 태어난 직후 누군가가 보낸 것처럼 쓰여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아이를 기른 사람이 남긴 익명의 메모처럼 읽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필적 분석가들은 2 편지 모두 같은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쪽지들은 답을 주기는커녕 더 많은 의문을 쌓아 올렸습니다. 1828년에 뉘른베르크는 중세의 흔적을 그대로 품은 바이에른 왕국의 고도였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돌바닥 위를 울리는 말발굽 소리, 언제나 무겁게 서 있는 성벽. 이 도시에 난데없이 나타난 소녀는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국은 그를 기병대로 데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이 소년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소년의 상태는 보는 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을 거의 할 줄 몰랐고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극히 적었습니다. 고기나 맥주를 주면 거부하고 오직 빵과 물만 받아들였으며 밝은 빛과 큰 소리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목격자들은 이 소년이 마치 인간 사회를 전혀 모른 채 자란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언어를 조금씩 익혀가면서 소년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억하는 한 언제나 빛이 들지 않는 아주 좁은 방 안에 혼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집 위에서 자고 빵과 물로 살았으며 자신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사람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 방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뉘른베르크의 교육자이자 철학자였던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다우머 교수는 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다우머의 기록에 따르면 카스파르는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언어와 글쓰기를 습득했고 지적 호기심도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감각은 과도하게 예민하여 금속 냄새를 멀리서도 맡고 어두운 곳에서도 시야가 유달리 또렷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오랜 감금 생활의 흔적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는 지금도 불분명합니다. 카스파르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귀족들과 학자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뉘른베르크를 찾았고 신문들은 앞다투어 이 기이한 소년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진정한 피해자로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카스파르 하우저라는 이름은 어느새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829년 10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우머 교수의 집 지하실에서 카스파르가 머리에 상처를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카스파르는 가면을 쓴 낯선 남자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뚜렷한 물증이 없었고 상처의 정도를 두고도 당시에 이미 진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누군가 그를 침묵시키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국 귀족 필리페니 스테노프 백작은 카스파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후견인을 자처했습니다. 1831년 카스파르는 바이에른 남부의 안스바흐로 이주하여 교사 마이어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스테노프 백작이 카스파르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는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시기부터 카스파르를 향한 주변의 시선이 점점 더 회의적으로 변해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1833년 12월 14일 안스바흐의 호프가르텐 공원에서 카스파르 하우저는 복부에 칼에 찔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낯선 남자가 자신을 찌르고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사흘 뒤 카스파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바탕으로 21살 안팎으로 추정되는 나이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작은 비단 지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거울에 비춰야만 읽을 수 있도록 반전 글씨로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고
MLO라는 이니셜과 함께 범행자가 뉘른베르크 출신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쪽지가 진짜 타인이 남긴 단서인지 아니면 카스파르 자신이 만들어낸 것인지조차 끝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쪽지는 사건을 풀기는커녕 더 깊은 미궁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검시를 맡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렸습니다. 일부는 상처의 위치와 각도로 보아 타인이 가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자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만약 카스파르가 실제로 피스 피해자라면 그는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릴 만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반면 자해라면 왜 그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또 다른 미스터리가 생겨납니다. 카스파르의 정체를 둘러싼 가설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극적인 것은 바덴 대공가에 숨겨진 적통 후계자라는 설입니다. 19세기 초바덴 대공가에서 태어난 아이가 궁정 암투 속에 죽은 것으로 위장되어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카스파르를 향한 귀족들의 특별한 관심과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정치적 음모로 연결할 때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 이야기를 믿은 이들에게 카스파르는 권력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가 후계자 가설에는 강력한 반론이 따라붙습니다. 현대 유전자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2002년 한 연구에서는 바덴 왕가와의 혈연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2010년에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샘플의 보존 상태와 오염 가능성, 비교 대상 인물들의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전자 과학조차 이 가설을 확증하지도 완전히 부정하지도 못한 셈입니다. 반대편에는 카스파르가 정교한 사기를 친 인물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관심을 얻기 위해 혹은 어떤 이득을 위해 감금 경험 전체를 꾸며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행동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기록한 당대 관찰자들이 있었고, 특히 스테노프 백작과 마이어 교사는 카스파르가 종종 허위 진술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카스파르는 피해자가 아니라 당대 사람들의 감수성을 교묘하게 이용한 연기자였습니다. 그러나 사기꾼 가설 역시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단순한 관심을 바라던 사기꾼이었다면 다우머 교수처럼 교육받은 지식인이 어떻게 오랜 기간 그를 신뢰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첫 등장 당시 그가 보인 언어와 신체적 특징들은 단순한 연기로 재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반론도 무시하기 힘듭니다. 피해자와 거짓말쟁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공통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세기 말부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카스파르의 유전적 신원을 밝히려는 시도가 잇따랐습니다. 남겨진 혈흔이나 머리카락 등 미량의 샘플에서 채취한 DNA가 여러 차례 분석되었지만 연구마다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샘플의 보존 상태와 오염 가능성, 비교 대상 인물들의 신뢰도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재까지도 과학적으로 합의된 결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년의 시간은 증거조차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카스파르 하우저가 세상을 떠난 지 190년이 넘었습니다. 그가 정말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었는지, 바덴 왕가와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죽음이 타살인지 자해인지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답해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가설도 그의 삶 전체를 빈틈없이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텅 빈 방처럼 우리가 채우려 할수록 더 깊어지는 침묵을 남깁니다. 어쩌면 가장 무거운 진실은 우리가 여전히 알 수 없다는 사실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피해자와 사기꾼, 왕자와 미아 사이 어딘가에 실제 카스파르 하우저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 경계가 어디였는지 그것은 아마 카스파르 자신만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답은 1833년 12월의 차가운 눈 속에 함께 묻혔습니다.